자, 네. 예, 그래서 이제 90페이지에 이제 보면 사건과 플롯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원래 펜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펜으로 쓰니까 막 이렇게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마우스로 쓸 수도 없고 참 애매하네. 그래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 90페이지에 보면 이벤트라고 나왔잖아요. 이벤트라는 것은 이제 사건이라는 뜻도 있고요. 제가 마우스를 써서 좀 이해하세요. 좀 이게 좋아지면 제가 펜으로 쓸게요. 이게 이벤트란 말 자체가 사건이라는 뜻도 있고 행사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뭐 이벤트 업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도 네. 되고 행사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행사라는 뜻은 없겠죠. 이제 이거는 뭐 무슨 관광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이니까 일어나는 일이고 그 밑에 나오죠. 누가 결혼했다든가 오늘 지금 이제 이 챕터는 다 끝내야 돼요. 가수가 내 음반을 냈다든가 하는 일인데 일어난다는 것은 사태라고 나왔잖아요. 이 사태라는 건 뭐냐면 상황이라고 썼어요. 상황. 아까도 제가 좀 설명하다가 안 보여 껐는데 상황, 시츄에이션. 이 사태라는 게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좀 밑줄 쳐놓으실래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세 번째 줄에 하나의 사태로부터 또 하나의 사태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변화가 하나의 사태에서 또 다른 사태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당연히 사건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나온 김에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소설의 3요소와 소설 구성의 3요소가 혹시 뭔지 아세요? 소설의 3요소가 있고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있어요. 이걸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소설의 3요소, 소설의 3요소가 뭐냐면 주제, 써보세요. 구성, 문체입니다. 주제, 구성, 문체고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제가 지금 어서 써가지고 다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쓰세요. 주제, 구성, 문체. 이게 소설의 3요소. 자, 소설 구성의 3요소 뭐라고요?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는 방법은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많이 써먹지만, 뭐, 좋은 비유는 아닌데, 죽음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은, 맞죠? 죽음은 인사를 배로한다. 그죠? 사람 돌아가시면 이배하죠, 이배. 맞죠? 이사를 배경으로 한다. 네, 죽음, 그 좀 인사를 한다. 어이가 없어도 그렇게 알아두세요. 죽음은 인사배. 그러니까 이 뭐 소설의 3요소가 뭐냐,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뭐냐, 이건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소설을 공부하는데 소설의 3요소와 소설 구성의 3요소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간첩. 알겠죠? 그래서 소설의 3, 외우기 쉽죠? 어떻게 외우라고요? 죽음은 인사를 배로한다. 그래서 소설의 3요소와 소설 구성의 3요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책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인물이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인물이 없으면 뭐 이게 이제 인물이 이제 여러분이 4학년 때 이제 뭐 또 국문학은 정말 해도 끝이 없고 재밌어요. 끝이 없지만. 그래서 희곡론에 가면 뭐 주동인물, 반동인물 뭐 포일이 뭐고 이런 거 다 배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학년이시니까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에 90페이지에 보면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고 안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여기서 채트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채트먼. 자, 채트먼을 좀 보겠습니다. 이 채트먼은 그 사건이 작중인물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의미를 지니는 변화인 경우 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트의 명사가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행동이나 행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뭐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 해프닝은 여기도 제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우발적인 사건, 그러니까 의도에 의해서 뭐 발생한 일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 이렇게 쓰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해프닝이 뭔지 모르면 우연하게 내가 의도를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우연하게 발생한 것을 해프닝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뭐 어떤 일이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해프닝은 우발적인 사건이란 말 좀 어려우니까 우연하게 일어난 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91쪽으로 가겠습니다. 사건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는 소설을 쓰면서 이제 적합한 사건을 선택해요. 사건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소재가 된 사건은 있을 법하지만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요. 소재는 현실에서 구하지만 반드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 필요는 없다. 즉 소설에 쓰인 사건들은 작가가 살아가면서 만난
모든 사실의 연속 중에서 소재가 될 만한 것을 구해서 이제 가공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당연하죠. 소재가 될 만한 것을 구해서 가공하는 거. 이게 적절하게 살을 붙였다는 거. 가공이란 말은 살을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공이란 말은 살을 붙였다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시면 써놓으십시오. 자, 이제 감자가 나와요. 그래서 복녀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칠성문 밖에 살게 되는 내력을 이야기하는데 밑에 보면 하여튼 뭐 이걸 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뭐 싸움 간통부터 막 나오죠 이야기. 그래서 이제 복녀가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빛이 있게 자라는 처녀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뭐 이야기를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복녀가 가난하지만 엄한 가율 속에서 자랐고요. 동네 호랍에게 이제 시집을 가요. 동네 호랍에게 이 감자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뭐 여기 중학교 때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안 읽어본 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감자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송충이를 잡으러 가죠. 감자가 아니 북녀가 잡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감독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죠. 감자 다 아시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복녀가 이제 결국은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녀가 다시 이제 왕서방을 또 만나서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복녀가 이제 그런 그 왕서방이 그런데 이제 왕서방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죠.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복녀가 이 왕서방의 신혼방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다가 살해돼 버려요. 이 복녀가. 그래서 이제 복녀 남편은 돈을 받고 이제 복녀도 또 남편이 있었어요. 돈을 받고 복녀가 뇌일열, 요즘 말로 뇌출혈이죠. 로 죽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매장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녀예요. 복녀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 아실 건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복녀라는 그 에펠레이션인데 이름 붙이기인데 복녀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복자의 여자였자거든요. 복이 많은 여자예요. 복녀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복녀. 근데 실질적으로는 복이 많은 여자의 복이 지지리도 없는 여자. 복이 지지리도 없는 여자. 그러니까 이 에펠레이션은 재밌는 것은 이름 그대로 그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이름과 정반대가 되기도 해요. 이해가요? 우리가 전형택의 화수분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뭐 돈 같은 게 나오는 화분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 화수분의 주인공은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그러면 이게 화수분하고 안 맞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에펠레이션은 그 이름의 의미로 그대로 가기도 하고요. 이름과 정반대로 가기도 한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소설을 쓰실 때도 이렇게 에펠레이션, 그러니까 주인공의 인물을 누구로 할 것인가. 예전에 재밌는 게 뭡니까? 그 김홍신 인간시장에서 아시죠? 원래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을 권총찬으로 하려고 그랬대요. 권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권총찬인데 이게 심의에 걸린 거예요. 권총찬.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장총찬으로 바꾼 거예요. 장총을 차고 다닌다. 이게 참 이름이 무시무시한 에필레이션이에요. 이해 가시죠? 주인공이 장총찬이라니까요. 장총을 차고 다닌다. 그래서 이런 에필레이션을 여러분이 또 잘 알아두시면 이게 이제 뭐랄까 시와의 또 다른 점이죠. 시에서는 이런 에필레이션이 필요가 없죠. 이름 붙이기가 별로. 뭡니까? 뭐 털보 아저씨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이름 붙이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2쪽에 보면 이제 소설의 배경이 된 거기 이제 92쪽 밑에 1920년대 평양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사건을 만든 거죠. 살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녀가 태어나 성장하고 결혼해서 칠성문 밖에 살게 되기까지 기간에는 뭐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품에서는 지금 92쪽 보고 있어요. 혼인할 때 복녀의 표정이 어땠는지, 혼인 내식은 어디에서 치러졌는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반찬을 못 먹는지 이런 것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녀가 도덕을 의식할 줄 아는 처녀였고 복녀의 남편에게 80원에 팔려갔다. 복녀의 남편이 20살이나 나이가 많고 게으르다는 사실이다. 이제 그것은 쓰고자 하는 주제나 목표에 유용하다는. 그러니까 결국 복녀가 이제 거기서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서 나왔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앞에다 깔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나오잖아요. 이 소설의 작가 김동인은 원래 이제 유미주의를 많이 썼고요.
뭐 인도주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작품의 세계가. 그래서 가난과 무지 때문에 농민에 따라서 창녀로 전락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는 복녀의 인생 유전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사실보다는 양반의 자손으로 도덕을 의식할 줄 아는 처녀였다는 거, 가난 때문에 팔려가듯이 무능한 남편과 결혼해야 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깔아놓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또 밑줄 좀 칠까요? 거기 그 92쪽의 마지막 단락이 중요한 말이에요. 작가가 사건을부터 여부이다까지 두 줄 있죠. 그러니까 작가가 사건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주제 전달에 유용한지, 쓸모가 있는지, 유용한지가 먼저 어려우면 쓸모 있는지 이렇게 좀 고쳐놓으세요. 말이 좀 이 학문적 용어를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쓸모 있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여부인데 그 사건이 주제 전달에 쓸모가 있으려면 독자의 상상력을 휘둘릴 수 있을 만큼 생생한 것이든지 줄거리가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을 알려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독자들은 첫째 줄에 소설의 결말이 이루어서야 이제 작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한다. 플롯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플롯이 또 재밌죠.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플롯과 스토리가 있어요. 플롯과 스토리인데, 이 플롯과 스토리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자,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이 플롯은 인과관계라고 써요. 인과관계. 플롯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하죠. 인과관계라고. 아, 이 펜으로 쓰려고 했더니 이게 막 안 되네. 인과관계고, 이 스토리는 시간적인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게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써보세요. 플롯에 왕이 죽었다. 이렇게 필기해보세요. 그 슬픔으로 인하여 왕비가 죽었다. 이러면 플롯이에요. 왜? 왕이 죽었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되어서 그 슬픔으로 왕비가 죽었어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스토리는 뭐냐? 여기 써놓으세요.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이러면 스토리예요. 저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면 플롯이고, 스토리는 그냥 시간의 흐름이에요.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비가 죽었어. 그건 그냥 시간의 흐름이야. 왕이 죽은 것에 슬픔으로 죽지 않고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 이런 의미도 되잖아요. 개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플롯과 스토리의 차이점을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요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여러분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시잖아요. 이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죠.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이거는 그냥 국문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 정도는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플롯에 대해서. 자, 93쪽입니다. 93쪽.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첫째 줄부터 좀 보면 플롯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인물이 처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면 그 사건에 영향을 받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그 변화가 뒤따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인과관계라는 소리 여기 길게 써놨지만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미토스라고도 하고요. 플롯이라고도 해요. 밑에 나가죠. 미토스. 라는 말이라고도 하고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 플롯이라는 것은 뭐다? 인과관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서 보세요. 마지막 단락 93페이지. 사건을 조직하고 배열한 결과로서 이야기다. 그리고 이엠 포스터는 유명한 글을 썼는데 이엠 포스터가 쓴 그 유명한 책이 뭐냐면요. 인도로 가는 길이에요. 제목만 알아두세요. 인도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쓴 작가예요. Passage to India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작가이기도 하면서 비평가이기도 해요. 유명한 비평가입니다. 이엠 포스터면 모르면 영문학 하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사람 이엠 포스터인데 그래서 인과관계를 이제 밝혀주는 것이 플롯이다. 제가 밑줄 쳐놓으세요. 밑에서 넷째 줄 93페이지부터 거기 밑에서 둘째 줄까지. 자, 작가가부터 것이다까지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작가가 제시하는 경험의 의미를 독자가 느끼게 하고 독자로 하여금 무엇이 원인인지 자 인과관계 동그라미 그 다음에 플롯 동그라미 이렇게 하세요. 인과관계 동그라미 플롯 동그라미. 자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자 94쪽입니다. 94쪽.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을 볼게요.
94쪽에.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자, 플롯을 스토리 차원에서 사건적인 요소들이 표현 방식인 서사 담화에 의해서 전환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보기로 한다. 이런 말 있죠. 플롯을 스토리 차원에서, 이야기의 차원에서 사건의 요소들이, 아까 사건 기억나죠? 이벤트라고 그랬잖아요. 사건의 요소들이 표현 방식인 서사 담화. 이 담화라는 건 담론이라는 건데, 그 서사의 담론에 의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변화가 되는 거, 이것을 플롯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플롯은 모티프의 결합이다. 자, 이거 지우고 좀 쓸게. 이 플롯이라는 건 뭐냐? 거기다 필기하다. 플롯은 모티프란 말 들어보셨죠? 모티프. 이 모티프의 결합이다. 모티프. 그러니까 모티프라는 것은 이게 이제 뭐 동기란 말로 쓰지만 이 모티프라는 것은 뭐냐면 그 화소라고 그래요. 화소. 화소. 2학년이셔서 배우셨나 모르겠는데 한자로 쓰면 그 말할 화자 있죠. 말할 화자에 그 바탕소자 이렇게 화소 쓰는 거 있죠. 이걸 이제 모티프라고 합니다. 화소. 이 마우스를 쓰려니까. 이 화소라고 합니다. 화소. 이야기의 바탕이라는 뜻이죠. 플롯은 뭐의 결합이다? 모티프의 결합이다. 자, 모티프의 뜻이 뭐다? 화소다. 그러니까 이 화소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죠. 목욕하라고 내려왔잖아요. 그건 무슨 모티브나? 적강 모티프라고 해요. 적강 모티프. 그러니까 그 선녀가 내려왔다는 게 적강 모티프예요. 이해가요? 적이 선녀 적자고 강자가 내려올 강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모티프가 된다. 이 모티프가 결합이 되면 모티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그 결합이 되면 뭐가 된다? 플롯이 된다는 거예요. 개념 이해가세요? 하나의 이런 모티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모티프. 그런 것이 결합이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 플롯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이제 더 알아보기에 보면 모티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밑에 박스 94쪽에 보면 나오죠. 모티프란 러시아 형식주의자인 토마스 셰프스키가 제시한 대로 테마를 가진 재료의 가장 작은 단위, 소설의 부분을 최소 단위까지 분석했을 때 환원이 불가능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모티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밑에 나오죠. 테마 단위, 뭐 모티프가 붙인 살의 모티프, 변신 모티프, 약혼녀 납치 모티프 이런 걸 모티프라고 하는 거예요. 변신 모티프. 여러분이 3학년이 아직 안 되셔서 모르겠지만 박시전이라는 이거 배우실 거예요. 이제 3학년 올라가시면 박시전. 이거는 박씨 부인이 되게 못생긴 여자로 나와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목욕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미인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걸 이제 탈갑이라고 그래요. 탈갑. 전문 용어로. 탈갑이라고 하는데 이런 탈갑을 하는 것이 무슨 모티브다? 바로 변신 모티브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탈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한다? 변신 모티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티프라는 것은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티프들이 이제 연결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그 94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하나의 작품에는 서로 다른 모티프가 병존하는데 토마스 셰프스키는 이를 두 개의 쌍으로 나눈다. 먼저 이야기 전에 필요한가 반드시에 따라서 한정 모티프와 자유 모티프. 한정 모티프는 한정적이라는 거겠죠? 자, 이야기 전개에서 생략할 수 없는, 자, 95쪽 보세요. 모티프다. 자, 이거 좀 밑줄 좀 쫙 쳐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 모티프는 빼놓아도 될 모티프를 말하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자, 한정 모티프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놔 보세요. 자유 모티프를 가로로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자, 여기다 A라고 써놓고, 여기다 B라고 써놔요. 시험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찾아라. 이거 되게 딱 좋은 말이에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이런 게. 알겠죠? 그래서 한정 모티프는, 자, 뭐다? 생략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자유 모티프는 빼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정 모티브만 있을 경우는 간략하고 스피디하게 전개되겠죠. 생략할 수 없는 거니까. 자유 모티브가 많으면 빼도 되니까 어때요? 이야기가 느리게 전개되겠죠. 개념 이해 가시죠? 빼도 되는 거니까 막 살을 붙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하나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변화시키는데 관여하는 모티브를 정적 모티브와 동적 모티브. 그러니까 정적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동적은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묘사하는 거, 이제 동적 모티브냐,
그냥 정황만 나타내는 건 정적 모티브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건 연쇄 원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사건 연쇄 원리. 사건이 연쇄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 사건 연쇄 원리죠. 자, 밑에 좀 읽어볼게요. 자, 서사적 사건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95쪽 보고 있습니다. 연쇄되어 서사물을 형성하는가. 사건의 분편을 논리적이며 심미적인 조직체로 만들어서 독자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작가는 사건을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제가 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유기적이라는 게 긴밀하게 연결된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모르시면 다시 한번 쓰세요. 유기적이란 말 있잖아요. 긴밀하게 연결된,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걸 유기적이라고 써요. 영어로 올게닉이라고 하죠. 올게닉. 유기적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올게닉이란 말을 씁니다. 되게 많이 쓰는 말이죠. 올게닉. 이게 이제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임의 통일적인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이제 독자들이 좀 막 감각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넘겨보세요. 뒤로 가서. 자, 사건과 사건의 관계, 선조성, 일과성, 우발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선조성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선조성. 아마 여러분이 뭐 보도도 또 못 하셨을 거예요. 선조성이란 말을. 1학년 때까지는 안 나온 말이니까. 근데 이 선조성은 뭐냐면, 자, 선조성입니다. 이 선조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거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서술된다면 사건의 연쇄에 대한 분석이나 의미 부여가 필요하지 않다. 고소설 가운데 한 인물의 탄생을 예고하는 태몽. 특히 이제 장화홍련 같은 데 보면 태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꽃 꿈을 꾼다든가 성장, 고난, 성취, 죽음. 고난이 있어요, 고난. 자, 그래서 이런 고대 소설의 이 고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런 걸 이제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써보세요. 신화적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적 구조. 고대 소설에 이 등장하는 인물은 무조건 고난을 겪어요. 무슨 구조? 신화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취를 하고 죽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진행이 연결되고요. 사건의 순서대로 사건을 전달하는 것은 한마디로 스토리 순서를 따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 이런 것을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성은 다 아까 이야기했죠. 원인과 결론, 원인과 결과. 이걸 인과성이라고 해요. 여기 뭐 밑에 막 길게 써놨는데 그거 많이 읽어도 돼요. 원인과 결과만 알면 돼요. 자, 오른쪽 97쪽입니다. 97쪽. 자, 97쪽에 거기 두 줄 밑줄 쫙 쳐놓으세요. 왕이 죽고부터 플로시다까지. 자, 왕이 죽고부터 플롯이다.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왕이 죽고 왕비도 죽었다. 이것은 이야기다. 왜? 시간의 흐름. 왕이 죽자 슬픔을 못 이겨 왕비도 죽었다. 이것은 플롯. 왜? 원인과 결과. 자, 시간의 연속은 보존되고 있지만 인과감이 거기에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왕비가 죽었다. 사인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니 사인, 죽음의 원인이죠. 왕이 죽은 슬픔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신비를 안고 있는 플롯이며 고도의 발전이 가능한 형식이다. 이것은 시간의 연속을 유보하고, 유보란 말을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가능한 데까지 이야기를 떠나서 멀리 이동한다. 왕비의 죽음을 생각해봐라. 이야기에 나오면, 그리고 이거 되게 또 중요한 말 나오네요. 밑줄 쳐주세요. 자, 여기 이것이 이야기에 나오면 그리고 나서는 하고 의문을 갖는다. 이것이 플롯에 나오면 이유는 하고 이유를 갖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영어로 뭐냐면 and then이에요. 이게 영어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and then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근데 그 이유는 한번 보겠어요. why? why죠, why. 이해갑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nd then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의 스토리라는 거. and then이 스토리. 그러면 Y가 뭐겠어요? Y가. 이게 뭐겠어요? 플롯이에요. 왜? 자, 왕비가 왜 죽었습니까? 왕이 죽은 슬픔으로 왕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거죠. 자, 이해 갑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세요. 다시 97쪽에 자, 인용한 것을 도표를 나타낸 다음 같다. 이 별 3개 쳐놓으세요. 별 3개. 이야기 플롯, 신비를 안고 있는 플롯. 그래서 자,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 이야기. 왕이 죽자 슬픔을 못 이겨 왕비가 죽었다 플롯. 자, 왕비가 죽었다. 사인을 아는 사람이 없더니 왕이 죽은 슬픔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신비를 안고 있는 플롯. 참 말이 재밌죠? 자, 신비를 안고 있는 동그라미.
플롯은 플롯인데 신비를 안고 있는 플롯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김소진의 이제 고왔던 땡더검엄의 첫 부분을 보자. 넘겨보세요. 98쪽. 98쪽 넘겨보세요. 자, 큰 책을 다래끼 안으로 집어넣기 한 예비 동작으로 할 일 없이 책장을 카드 놀이하듯 드르륵 훑어 넘기던 내 눈에 희끄무리한 게 걸려들었다. 그 갈피를 다시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다. 웬 여인의 스냅 사진이었다. 물론 빳빳한 인화인지 인화지 사진이 아니라 모조지로 된 전단 따위를 오려낸 사진이었다. 월매 어미처럼 이마 위로 매듭이 오도록 하얀 무명수건을 쳐매고 덕게 화장으로 떡칠한 얼굴의 왼쪽 뺨에는 가장된 사마귀 점이 붙어 있었다. 사진의 아래쪽에는 형광등 불빛에 비춰서야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아주 희미한 글씨로 보았던 최옥분이라는 글씨가 있었다. 처음에는 사진에 나온 여인의 이름이 아닌가 싶었다. 이게 맞죠? 그래서 인용된 부분은 뭐예요? 주인공 내가 결혼 후에 짐을 정리하러 왔다가 아버지의 치부책인 큰 책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 책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았던 최옥분이라고 써놓은 사진을 발견해. 이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가 잠시 약지향수 공연에 열을 올리고 그 공연에서 뺑덕엄 역할을 하던 여자를 보고 회춘했고 그 이유가 사실은 북에 두고 온 첫 부인 최옥분과 그 여자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플롯이다. 이 이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밌으니까. 나가 큰 책 속에서 사진을 발견하는 것은 가장 나중에 위치한 사건이지만 이 일이 원인이 되어서 사진 속의 여자와 관련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해. 그리고 회상의 순서도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원인을 나오. 이게 인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과성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과거, 현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현재가 있어요. 다시 과거로 가. 과거로 가요. 다시 과거에서 또 현재로 와. 이해갑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역순행적 구성. 이 구성인데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과성.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또 좀 보세요. 그 다음. 그런데 포스터는 그 밑에 독자가 플롯을 이해하려면 지력과 기억력, 그러니까 지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력. 자, 지력이 중요하다. 새로운 사실에만 눈을 돌리는 호기심에 차 있는 사람과 달리 지력이 있는 독자는 지능적으로 사실을 포착한다. 그런 사람은 사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먼저 독립시켜서 보고 다음에 먼저 읽은 사실과 연관시킨다. 여기에서 둘째 조건인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다. 자, 99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기억력과 지력은 뭐 지능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밀접한 연결 관계가 있다. 자, 기억력과 지력은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무서울까? 기억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왕비가 죽을 때 왕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왜 그녀가 죽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플롯을 짜는 사람은 독자가 기억하기를 기대하고 독자로서는 그가 느슨한 끝맺음을 되는 대로 남겨놓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해가죠? 느슨하게 끝맺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플롯에서 모든 언행은, 말과 행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달 이처럼 유기적이고 잘 짜여진 그런 플롯이 있어요. 유기적이고 잘 짜여진 플롯. 이런 것이 이제 주로 된 소설은 처음에는 모든 게 가능했지만 진행되면서 그럴듯한 것. 최종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좀 진한 색 글씨로 시작, 중간, 결말이 가능성, 개연성, 필연성. 아, 이거 멋진 말입니다. 여기다 네모 쫙 쳐놓으세요. 진한 색 글씨에 네모 별표.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개연성은 뭐냐면 써놓으세요. 있을 법한 일. 그걸 개연성이라고 해요. 자, 개연성이 뭐라고요? 있을 법한 일. 이 개연성입니다. 필연성은 필연적이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죠. 우연의 반대가 필연성이니까. 이런 관계를 보여주면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흥미를 이끌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우발성입니다. 그 밑에. 자, 유기적이고 잘 짜여진 플롯과는 달리 사건의 연쇄에서 어떤 개연성이나 필연성, 인과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자, 현대 소설 가운데는 사건의 연쇄를 통한 갈등과 해결보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연관성이 없는 나열을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 심리 소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는 뭐 심리 소설이라든가 심리 나타내는 소설 또는 뭐라고 할까요? 그 의식의 흐름 수법의 소설이 있어요. 이제 심리 소설 중에서도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같은 작품이 그런 건데 이제 그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뭐랄까 이야기의 흐름보다는 심리적인 상태를 드러내요. 그런 소설들은 이제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더 읽어보세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소설, 사건에 진전이 없는 소설, 무의미하게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 소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이제 우발성에 의한 것이다. 우발성, 컨틴전시. 그래서 존재, 사건, 인물 등에 있어서 확실치 않은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소설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우발성이 나와요. 자, 100쪽 던져보세요. 100쪽. 그래서 현대적인 서사물의 첫째 줄입니다. 하나의 상황을 드러내는 플롯이 있다. 플롯에는 사물적인 요소에 끝없는 세부 묘사가 있다는 거죠. 인물 지향적인 경향. 그러니까 플롯은 인물 지향적이라는 거. 왜? 인물의 어떤 생각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물 지향적이라는 소리를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단락. 사건과 인과 이야기선의 관계. 부정적 사건과 보충적 사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롤랑 바르트 아주 유명한 사람 나오죠. 프랑스의 비평가예요. 롤랑 바르트는 셰트먼 등 많은 서사학자들이 사건의 서열에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건은 중심적인 이야기 스토리 라인에 있고 어떤 사건은 그런 이야기선에 비껴 있어요. 자, 스토리의 전개에 필수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다. 자, 그다음 밑줄 치세요. 이렇게 다음에 스토리 전체를 앞으로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사건까지도 이끄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구성적 사건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또 밑줄 치세요. 반면 생략해서 스토리 전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을 보충적 사건이라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성적 사건과 보충적 사건. 그러니까 구성적 사건은 빼면 안 돼. 보충적 사건은 빼도 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구성적 사건은 빼면 안 되고 보충적 사건은 빼도 된다. 자, 그래서 좀 더 볼까요? 자, 구성적 사건은 새로운 선택의 길을 열어 행동을 진전시키는 핵심 사건이라는 소리예요. 보충적 사건은 행동을 확대, 확장 또는 지속.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횟집에 갔어요. 우리 흔히 한국에서 쓰는 말이 뭡니까? 회를 먹으면 메인이다라고 하고 회가 아닌 뭐 튀김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은 치키다시라고 하잖아요. 맞죠? 횟집에 갔을 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성적 사건이 회고 이 보충적 사건이 우리 한국에서는 스키다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제 보충적 사건을 좀 더 보면 행동을 확대, 확장, 지속 또는 지연시키는 총매란 말이 있죠. 총매를 시킨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매개를 한다는 거죠. 총매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염상서의 만세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성적 사건 못지않게 보충적 사건이 중요하다. 자, 101쪽 볼까요? 101쪽. 이 작품은 9장으로 되어 있고요. 단락별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보세요. 이 지금 뭡니까? 만세전을 여러분 혹시 무슨 플롯이라는지 알아요? 만세전을 뭐라고 하냐면 써놓으세요. 여로형 플롯이라고. 여로형 플롯. 여로는 뭐냐? 여로. 나그네의 길. 나그네의 길. 나그네의 길이 여로예요. 알겠죠? 여로형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은요, 지금 아내가 이제 위독하다는 말 듣고 일본에서 이제 떠나는데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오만 대를 다 가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위독하다면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8번, 9번 보세요. 동경 유학생인 나는 기말 시험 도중 아내의 위독 전보를 받고 귀국을 서두른다. 자주 다니던 술집에 들러 일녀 정자를 만난다. 동경에서 기차를 타고 신호에 들러 음악학교에 휴학 중인 동포 윌라를 만나본다. 기차로 하강까지 와서 연락선을 탄다. 연락선에서 내려 부산에 도착한다. 부산에서 술집에 들러 시간을 보낸다. 기차를 타고 김천에 도착, 형의 마중을 받는다. 서울에 도착, 죽어가는 아내를 만난다. 서울에 묵으면서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고
올라와 사촌형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아내가 죽고 정자에게 편지를 쓰고 서울을 떠나 동경으로 향한다. 보세요. 되게 참 어이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소설은 작중 서술자인 관찰자인 데가 동경에서 출발해서 신호, 하간, 부산, 김천을 거쳐 서울로 갔다가 동경으로 돌아가는 여로형 구조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했다가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동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귀국이라는 여행 목적인데 부성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이 여정에는 책방 도련님이자 동경 유학 지식인인 주인공 이인화가 있어요. 이인화. 이인화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눈에 비친 식민지 현실에 대한 관찰과 인식 거기다 쫙 적었어요. 유학 지식인 뭐 나오죠. 인식이 나타나 있다까지. 관찰은 파노라마적인 나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바라보는 지식인의 태도로부터 자기 해부 지식인의 각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내가 위독하니까 빨리 가야지. 물론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인화를 통해서 이인화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그 당대의 어떤 상황. 자, 102쪽 보세요. 나는 뱃속에서 아침을 먹었건만 출출한 듯 하기도 하고 두세 시간 남짓이나 시간이 남았고 늘 지나다니는 데것만 이때껏 시가에 들어가서 구경해 본 적이 없기에 우선 조선 음식점을 찾아보기로 하고 나섰다. 부두를 뒤에 두고 서편으로 꼭 들어서 전찻길 난 대로만 큰 길로 걸어갔으나 좌우편에 모두 2층 집이 쭉 들어섰을 뿐이요. 조선 사람의 집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 2, 3 정도 채가지 못해서 전찻길은 북으로 꼽들게 되고 맞은편에는 극장인지 활동사진관인지 뭐 있다는 것도 나오죠. 뭐 지게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찰을 통해서 그 당대의 어떤 현실을 묘사했고 그 밑에 사진 보세요. 이 만세전은 원래 이제 묘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묘지는 너무나 노골적이잖아요. 일제 치하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연재라고 하는 것이 검열에 걸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세전, 독립만세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만세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1924년 시대일보 현재 제목으로 연재돼 가지고 일본 유학인의 지식인의 자아인식,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예리하게 보여줬다. 생전의 모습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나오죠. 그러니까 꼭 그런 뭐 어디를 가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충적 사건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지금 그러니까 이 만세전 지금 예문 나오잖아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위에 박스 이걸 보충적 사건이었어요. 이게 바로 보충적 사건이라는 거. 이 이야기가 주된 메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보충적 사건. 근데 보충적 사건이지만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특징을